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8월 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5 또는 1.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는 제가 뉴스들을 편집해서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해 보는 장이기도 하겠습니다. 물론 제 견해도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러시아와 함께 핵 잠수함 배치, 세바스찬 스미스와 키우이 세르기이 볼스키, 빅토리아 루벤 루코벤코 AFP에서 8월 2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요일 우크라이나와 관세를 둘러싼 러시아 관리와의 온라인 설전을 이례적으로 확대하면서 핵 잠수함 2척의 배치를 명령. 트럼프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안전보장이사회 부의장은 며칠 동안 소셜 미디어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가 극초음속 핵 탑재 오레슈니크 미사일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연말까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배치할 수 있다고 말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금요일 AFP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7월에 우크라이나에 기록적인 수의 드론을 발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전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해온 푸틴은 금요일 평화를 원하지만 거의 3년 반에 걸친 침공을 끝내기 위한 자신의 요구는 변경되지 않았다. 모욕, 핵수사, 미국은 육상, 해상, 공중 발사 무기로 구성된 이른바 핵삼합법의 일환으로 핵무장 잠수함을 상시 순찰. 트럼프는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메드베데프의 핵 언급으로 인해 미국 핵 잠수함의 재배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데프는 수요일 자정에 워싱턴에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말을 조심하라. 중국 애들의 표현은 그 입 다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shut the mouth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공격적인 말싸움이 일어났네요. 미국 지도자가 이런 종류의 핵 위기 전술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적은 없습니다. 아드리안 블룸필드 텔레그라피에서 8월 2일 날 보도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것이 특별하고 획기적이며 공포를 유발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냉전 시기에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핵 잠수함을 러시아 해역으로 이동시킨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 소련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동안 핵탄두를 미국 해안에서 90마일 이내로 이동시켜 핵 대결을 촉발시킨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 대통령이 방금 한 일이 무위험하다는 무위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적임자들 중 누구도 감히 거의 아무렇지 않게 핵 확대 사다리의 첫 번째 단계를 오르는 방식으로 미국의 핵 태세를 러시아 쪽으로 전환. 푸틴은 오랫동안 핵 자세를 강압의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서방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동안 그는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국경의 칼리닌그라드 외곽에 배치했습니다. 다른 동기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키이우 공격으로 31명이 사망한 후 미국 대통령은 앞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에 대응할 방법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러시아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 주로 중국, 인도, 터키의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2차 제재는 큰 외교적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러시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나라들한테는
관세를 200% 정도 때리겠다는 얘기도 이미 나온 게 있죠. 푸틴의 핵 잠수함 기지 코앞에서 지진 발생 피해 상황은 송현서 기자가 서울신문에서 7월 31일 보도했던 것을 좀 늦게 가져왔습니다.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8.8의 강진과 쓰나미로 러시아 유일의 핵 잠수함 기지가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크라이나 매체인 키우 포스트는 30일 현지 시간 이번 지진의 진앙과 러시아 핵 잠수함 기지가 있는 빌류친스크로부터 약 120km라고 보도했다. 이어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인근 페트로 파블롭스키, 캄차스키 항구에서 확인됐고 진앙에 더 가까운 빌류친스키 기지도 영향권에 포함된 이상 상당한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30일 미국 지질조사국 자료를 바탕으로 과거 지진 규모를 분석한 뒤 이번 지진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촉발한 2011년 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강력한 규모라고 전했다. 발표가 됐을 때 진원 깊이들이 안 나오면은 의심을 좀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원 깊이는 20.7km, 해수면에서 20.7km 그 지하에서 그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현상이었다고는 생각이 들어갑니다만은 묘하게 핵 잠수함 배치 시기하고 어, 연결이 된다는 게 조금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상관관계 출연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제트 동력 샤드 가미가제 드론은 우크라이나의 큰 문제입니다. 이 가미가제라는 게 자살 드론이라는 건데 가미가제를 쓰면은 일본 사람들이 엄청 싫어할 것 같긴 합니다. 좀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네요, 이게. 하워드 알트먼이 더 워존에서 8월 1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생긴 건 모양이에요. 러시아의 제트 추진 사이드 드론 사용은 우크라이나 방공망에 또 다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제트 추진이라는 겁니다. 밤새 키이우와 다른 도시에 대한 러시아의 치명적인 공격에는 제트 동력 사이드 드론의 사용이 포함되었다고 여러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프로펠러식 사헤드보다 추적 및 요격이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안이 발견될 때 이러한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개당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비싸고 귀중한 지대공 미사일 샘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이스칸데르 K 순항 미사일 8기를 포함한 이번 포격으로 최소 13명이 사망하고 130명 이상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트 동력 드론은 이란이 작년 11월에 처음 선보인 사이드 238 드론의 버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이러한 요격기를 하루에 1000대씩 생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초 우크라이나의 최고 기술 관리는 제트 동력 사이즈에는 확실히 확답할 수 없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프로펠러 드론 가지고는 이 제트 추진의 드론을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을 거겠죠. 드론도 이제는 프로펠러에서 자살 드론은 제트 추진으로서 빠르게 그 피격 안 당하고 상대방 적국에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모양입니다. 언레스트릭티드 워페어 초한전
초안전으로 요즘 그 번역해서들 얘기하더라고요. 초안전 해가지고 나는 뭐 중국의 고전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어, AI가 번역해 주는 거는 무제한 전쟁 뭐 이렇게 됩니다. 자관 모든 그 한꺼번에 그 총력전 같은 개념일 것 같습니다. 이 책이 1999년에 발간이 됐대네요. NTD 코리아에서 방송된 내용을 제가 좀 캡처해가지고 재작성을 해봤습니다. 존 밀스 대령이 알려주는 중국 공산당의 초안전, 불타는 세계 개념, 중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세계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전환점이자 선언문 같다. 지적재산권 절도가 대규모로 일어났고 미국의 시장은 완전히 붕괴했다. 생물학전과 군사력 증강도 그 안에 있다. 초저가 공세로 미국 산업을 약화하고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소형 민간 드론이든 섬유이든 시장 전체를 삼켜버렸다. 그렇게 된 데에는 미국 내 글로벌리즘 성향 정치인들의 자발적인 협조도 한몫했다. 월스트리트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태양광 설비 상당수가 인터넷 프로토콜 IP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말하자면 장비들이 인터넷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 수집에도 활용할 수 있고 원격 접속이나 원격 조작도 가능하다. 악의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태양광 설비에 중국 그 태양광 설비가 꽤 많이 들어와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펜타닐 멕시코로 넘어간 중국산 화학물질로 카르텔이 제조하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과정을 감독한다. 1대1로 전략을 통해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등 미주 전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미주 대륙에서 중국의 거대한 전진기지로 봐야 한다. NTD 측의 이 사람의 이름은 제가 어, 좀 기억이 지금 없고요. 존 밀스 대령 출신이랍니다. 불타는 세계의 첫 번째 전선은 우크라이나, 두 번째 전선은 중동 지역, 세계 분쟁 지역. 먼저 두 번째 불타는 세계를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업데이트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 이란은 중국이 제재를 피하며 불법적으로 이란산 원유와 가스를 구매하지 않았다면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다. 유동선을 이용해 원유를 은밀하게 운송하고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인민폐를 결제했다. 이란은 결제대금으로 받은 인민폐를 중국산 소비재를 사는데 전부 써야 했다. 이란은 중국의 고객 내지 대리인 국가가 되었다. 그런데 대리인들의 또 대리인들이 있다.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를 3H 클럽이라고 부른다. 하마스 잔존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무기도 여전히 남아있고 헤즈볼라의 경우는 이스라엘의 호출기 공격과 남부의 완충지대를 구축하기 위한 작전으로 대부분 와해됐다. 그 시리아 측 국경지대겠죠.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에 타격을 입고 전력이 많이 약해졌다. 그럼에도 그 후티 반군이 예멘 쪽에 있는데 뭔가를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은 이란으로부터 물자가 계속 유입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S-300과 S-400 미사일 발사대, 미사일, 레이더 등을 공중으로 수송하고 있다. 2022년 가을 중국과 러시아는 무제한 협력 합의를 사실상 마무리 손을 잡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대리 국가들을 통해서 세계 질서를 뒤엎겠다는 의도였다. 그들은 1991년에서 1992년 미국의 사막의 폭풍 작전을 완벽한 군사작전 모델로 여겨 끊임없이 연구했다.
이때 그 유명해진 방송이 CNN인데 그, 그 전투 공격하는 공중전에 의해서 그 이라크의 그 바그다드라든지 이런 데가 그 폭파되는 그런 것들을 생중계를 했었죠. 그게 기억이 납니다. 전쟁을 실시간으로 TV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봤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자신들이 사막의 폭군 작전처럼 만들고 싶어 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3년 장기전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불타는 세계의 사실상 첫 번째 대규모 충돌이다. 중국의 세계 패권 도전. 도시에 그들은 장정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오쩌둥이 말한 투쟁의 3단계 중 마지막 3단계로 진입하려는 것이다. 게릴라 단계와 비밀 투쟁 단계를 지나 공개적인 충돌 단계로 들어서려는 것. 우리나라의 비밀 투쟁 단계를 지나서 공개적인 충돌 단계로 지금 들어서려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와요. 질문, 정치전과 정보전, 심리전의 중요성을 했는데 중국 공산당은 실제로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런데 미국은 정보전 기술이 위험할 정도로 약해졌다. 왜냐? 깨어남 어젠다 때문이다. 미주 민주공화국 입장에서 전략적 소통과 정보전을 수행하는 방식은 아주 단순하다. 하지만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워크, 깨어남, 비판적 인정유령, CRT 이란 암덩어리로 인해 엉망이 되어버렸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미국의 이상이나 국익을 앞세울 수 있겠느냐? 대신 중국은 왜곡과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되게 선전활동을 펼치고 있는 거다. 어떤 사건에 대해 각자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정상적인 논쟁 의견 차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중국은 그 단계를 훨씬 넘는다. 그게 전랑 외교 전술이었다. 다른 목소리는 묻어버리려고 한다. 지적 정치성도 결여돼 있다. 자신들이 틀렸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전체주의 체제에서 자유는 존재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이 절대 권력을 쥔다. 사람들은 공산당이 정한 지침, 역할, 임무, 의제를 수행하는 꼭두가시 노릇만 할 뿐이다. 그렇다면 현재 중국의 정치이전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서방 언론을 포섭하고 있다. 방송 매체뿐 아니라 헐리우드까지 포섭한다. 그 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중국을 위시한 한 축으로 봐야 한다. 뭐 이런 거 외에 호주에서 그 발표되었던 호주 정치인의 그 포섭 작업 친중이 되도록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권이 아니고 미인계도 들어갔다는 게 여실히 이 폭로가 된 뉴스가 나왔었죠. 호주가 그렇게 먼데도 중국이 그렇게 한다면은 가까이 있는 한국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어,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1대1로가 제공하는 조건을 겉보기에 좋아 보여도 실제로는 대단히 악의적이고 착취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뭐 1, 2부로 나오는 모양인데 일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서 이제 느낌이 오는 것은 다르다와 틀리다의 말싸움이 우리나라에 꽤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사건에 대해 각자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정상적인 논쟁, 의견 차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목소리는 묻어버리려고 한다. 그렇게 의견 차이고 정치적인 논쟁 이런 거를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다른 목소리는 묻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전체주의에 그 세뇌된 사람들은 내가 말한 것은 틀리다라고 짓누리고, 요즘 이게 내가 이게 참 헷갈리니까 요즘은 이제 네가라는 거로 우리가 지금 발음이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도 좀 들었습니다.
네가 말한 것은 틀리다라고 짓누르고 내만 옳다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좌우든 세뇌당한 사람들의 정신세계 수준이라고 느껴집니다. 자신들이 그들은 틀렸다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좌파 애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애들, 거대 야당을 보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 거창하진 않지만 우리 소시민들의 생활 속에서도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한 친구가 친중 같은 애 같은데 정치 얘기하지 말자고 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것이냐라고 제가 반문을 했는데 돌아온 답은 침묵으로 답이 돌아왔습니다. 서로 다름은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때도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민주고 좌우 양당이 있는 거고 또 여러 군소 정당이 있고 입장 차이는 제가 정치 세력으로서 본다면은 이원화된 단순화된 관계만이 아니고 8가지 각자 좌우에 4개씩 해가지고 크게 그 관계들이 복잡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 방송에서 소개한 바가 있죠. 인간은 1년 만에 40억 톤이나 배출했는데 미 언론이 보도하는 전 세계의 산림도 온실효과 가스를 흡수하기는커녕 배출하게 되어 있다. 자, 그냥 요거는 읽지 않고서요. 원래 산림이 CO2를 낮에는 흡수를 하고 밤에 산소를, 아니 낮에 산소를 배출하고 밤에 CO 밤에 CO2를 내보낸다고 그랬던가 그랬는데, 너무나 그 환경론 이런 거로 해가지고 산불이 또 기후변화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 때문에 CO2를 거꾸로 배출하게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에너지를 나무를 안 쓰고 그 석유 에너지 이런 걸 쓰면서 산림은 녹화가 되긴 잘 됐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나라가 70% 이상이 산인데 감벌 같은 거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4일 연속 기온 40도 이상 11년 만에 최장 줄 세우기. 교도통신이 그 8월 2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본이 40도 이상 된 데가 꽤 여러 군데에서 며칠 동안 계속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시험받는 인류의 한계,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생명의 위기, 퀵테이크라고 어떤 통계 연구소 같은데요. TBS 크로스 디지털의 약자겠죠. 블룸버그하고 제휴된 모양입니다. 유럽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럽은 이미 올해 위험한 더위를 겪고 지역에 따라 기온이 40도를 넘어섰다. 스페인에서는 5월에서 7월의 추정으로 1180명이 폭염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어, 되어 있고, 폭염은 왜 위험한가? 열사병이란 체내 여분의 열을 방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상태로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경련 등 다양한 증상을 일으킨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등의 소재는 열을 낮에 모아 야간에 방출하기 때문에 도시부에서는 특히 기온이 상승하기 쉽다. 이것이 도시 지역에서 일어난 열섬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산불이 날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실제 사망자 수는 공식적으로 보고되는 인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더위가 아닌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은 열사병으로 죽었는데 당뇨 같은 거로 만성질환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진단이 나올 때가 많다는. 그러니까 더위에 의해서 사망하는 게 실제적인 숫자는 많을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맹렬한 더위는 어떻게 측정되나? 습도가 높으면 땀이 쉽게 증발하지 않아 인체 냉각 기능이 떨어진다.
어느 나라서 문제되나 기온과 습도가 가장 높아지기 쉬운 곳은 남아시아와 아열대기후 지역이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기온이 높으면 근로자의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 성장을 억제시킬 가능성이 있다. 기온의 상승은 에어컨이나 선풍기 사용에 의한 전력 소요를 끌어올려 전력망에 부하를 걸어 정전의 위험을 높인다. 송전망은 케이블의 융해나 가공선이 늘어짐과 같은 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도로나 철도의 선로와 같은 다른 중요 인프라도 고온에 의해서 일그러지거나 변형될 우려가 있다. 폭염과 기후변화의 관계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특히 열대 지역에서는 열파가 더욱 강렬해지고 있다. 특히 5월 발표된 연구는 인류가 일으킨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모든 국가에서 지난 1년간 폭염일이 늘어났다고 결론 내렸다. 세계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폭염일이 최소 30일 늘어난 상황을 겪고 있다. 어, 바베이도스와 아이티를 비롯한 카브리해 태평양 섬나라에서는 100일 이상 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 조건 논리로 표현해 보면 이렇죠. 지구 온난화가 지속된다면은 그러면은 세계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세계 인구 증가에 따라서 에너지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계 인구 증가, 에너지 사용 증가, 요거 가정 원인을 이렇게 해보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인구가 많아서 에너지 사용이 많으니까 인구 소멸 프로젝트 음모론이 난무하게 되는 거죠. 코로나19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세계 인구를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전쟁에 의한 인구 감소는 자연재해나 뭐 다른 그 자연 발생적인 사망자 수보다는 좀 작다 그러죠. 기아로 죽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이 원인 가정이 좀 해놓고도 이 원인 가정이 좀 어, 다른 원인 가정을 한번 세워보면은 천문과학적으로 봤을 때 지구 자전축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북극점이 이동을 해가지고 지금 온대 지방이었던 그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지금 더워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구 자전축의 이동에 따라서 북극점이 이동했다면은 사계절 온대 지역 선진 문명국이 북으로 이주할 것 같다. 그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캐나다 보고 51주 51번째 주 하자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또 그린란드까지 탐내는 거나 그게 뭐 그 북극 항로 뭐 장악 이런 거보다도 사실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북으로 옮겨야 된다. 지금 지역은 너무 뜨거워서 그 문명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 싱크탱크 트럼프 이 대통령 만나 방위비 등 추가 요구할 것. 이창규 기지가 뉴스 1에서 8월 1일자에 보도했습니다. CSIS 정상회담 타결 축하 넘어 더 많은 양보 압박 예상. 한미 합의 긍정적이지만 농축산물 등 해결할 문제 남아. 빅터처 한국 석자와 앤디림 부소장이 투자 확대 비관세 장벽 환율 등의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다. 무역 외적인 사안이지만 밀접히 연결된 문제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등의 문제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구매할 것이라고 했지만 중요 쟁점은 쌀과 쇠고기라며 한국은 둘 다 양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낼지도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LNG를 1천억 달러어치 구매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세부 내용은 부족하다며 위치 기반 데이터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규제, 환율 조작, 중국과의 공급망 제한 문제 등도 협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또 일어날지 그거에 대한 해석이 어, 예측들이 지금 전문가들은 좋은 호재를 만나서 얘기거리가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뉴스를 읽으면서 싱크탱크가 아니더라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저 같은 일반인들도 분명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협상과 연계해서 전략을 짜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협상하기 전에 아니 우리 좀 방위비부터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미군 주둔비 다 대줄게.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먼저 이니시어티브를 잡아야 윈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원 확보 및 유통 혼란 회피 과제, 휘발유세 중 잠정세율 폐지로 지지통신경제부가 8월 2일 날 10시 10분에 보도를 했네요. 가솔린이라고 읽혀지네요. 잠깐 이 원래 가격, 본체 가격이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여기에 세금들이 꽤 많이 달라붙네요. 석유 석탄세 2.8행 1리터 기준, 본측 세율, 본세율이라고 28.7행, 잠정세율 25.1행이 되어 있네요. 거기다가 이제 또 소비세가 있고, 그래서 지금 잠정세율 폐지, 요 25.1행을 없애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야당 6당의 실무자에 의한 협의가 1일날 시작이 되었답니다. 당도 많아서 참 골치밌네요. 연내 폐지에 합의했지만 세수 감소에 따른 대체 재원 확보와 유통 현장 혼란 등 과제 해결은 필수다. 그래서 잠정세율이라고 불리는 추가분의 25.1엔도 과세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없애지는데 폐지했을 때 연간 약 1조엔 지방에서 5천억 원의 세수 감소가 전망이 된다. 야당들은 세수입이 상당부는 충당한다고 해왔지만 안정재원 확보의 전망은 전혀 서 있지 않다. 재무부 간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유통 현장의 혼란 회피도 요구된다. 주유소는 잠정세율을 더한 가격에 매입한 재고를 폐지 후 가격을 낮춰서 판매하게 되는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파니까 세금 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시적인 손실에 대비한 자금 사정 지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중국과 일본의 공격으로 인해 양국 모두에서 외국인 혐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퓨틴 기자가 AP에서 8월 2일 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 일본 여성이 수저우 지하철역에서 남성의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통신사 교도통신은 용의자가 구금되었다고 전했다. 이는 도쿄에서 두 명의 중국 남성이 폭력으로 중상을 입은 지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다. 목요일의 공격은 중국과 일본 모두에서 공격의 원인으로 지목된 외국인 혐오 정서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작년에 이어 세 번째로 발생한 중국 거주 일본인 관련 공격이었습니다. 주일 중국 대사관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목요일 초 도쿄에서 중국 남성 2명이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고 불특정 무기를 휘두른 남성 가해자 4명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의 신원은 불분명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최근 일본 사회에서 외국인 혐오 정서가 급증함에 따라 제1중국인의 안전과 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작년 9월 중국 남부도시 선전의 선전 일본 학교 정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10세
일본인 학생이 중국인 남성에게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그 남자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망 사건이니까 2023년 6월 수저우에서 한 일본 여성과 그녀의 아이가 중국 남성으로부터 공격으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려던 중국인 버스 승무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글을 읽어보면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하는 일이 상대국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다.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감은 관광객들을 오지 말라고 나타나기도 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아까 그 존 밀스 대령이 한 CRT라고 특정 뭐 인종 이론 뭐 백인 우월주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자기네와 다르다 그러면은 다른 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아닌 거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이런 그 다른 나라를 혐오하게 되는 그런 정서, 옛날에 반유대인 감정을 일으키는 나치라든가 태평양 전쟁 전에 미국도 일본은 쪽발이라는 식으로 미국인들한테 그 혐오 정서를 일으키는 그 심리전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알고 있죠. 우리나라에 지금 현중 그 정서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와서 똥 싸고 지저분하고 또 삼합회 같은 그 조폭들이 들어와 가지고 뭔가 마약 유통 이런 것까지 걱정이 되고 있고 또한 중국이 이 단체로 집단적으로 농촌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뉴스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안 된다고 제가 이게 왜냐면 상호주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런 거를 왜 해주냐 그러면 지방자치 때문에 그 친중 그 정치인들 새끼 때문에 다 이런 꼴이 나니까 제가 지방자치제를 없애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잠깐 이거 언론 매체를 제가 생략해서 언론 매체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진 아주 이 밝은 하늘에 물론 날이 뜨거웠겠지만은 그 연꽃이 막 펴 있는 이 모습 계곡물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요즘에 제가 좀 그 무릎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네, 안타깝습니다. 먼저 세상 떠난 내 새끼 보고 싶어 전 세계 열풍 바람의 전화 만든 80세 할아버지 전진영 기자가 아시아 경제에서 7월 19일 날 한 것을 눈에 들어와서 해봤습니다.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전화를 거는 거죠. 근데 마치 그 답변하는 게 바람 소리가 바람을 통해서 오는 것 같아 가지고 바람의 전화라고 이 바람이라는 게 그 참 일본에서는 또 그 유명한 것 같아요. 바람의 검심 뭐 이런 만화 영화도 있었고 만화도 있었고 영화도 됐고 뭐 그렇습니다. 바람이라는 거 참 풍부한 정서, 풍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말로 바람, 참 뭔가 애틋한 그런 것을 느끼게 되네요. 어쨌든 이게 유명해져 가지고 유가족의 슬픔을 치유하는 그리프 케어의 방법으로 주목하기 시작해서 전 세계 17개국으로 퍼져나가서 우리나라는 이게 안 들어온 것 같죠?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또 정서가 있네요. 케이팝 열풍 뭐 이런 거만 유튜브에서 국뽕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유튜브도 일본도 뭐 개인적인 거죠 의도적인 게 아니지만은 참 뭔가 서정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얘기가 되겠죠. 현해 원전 드론 조종자나 목적은 수수께끼 그대로 국내 판매로는 원전 상공 등 날 수 없는 사양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외국계 드론 아니냐 이런 얘기겠죠. 하야시 타카시가 요미우리 신문에서 8월 2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큐슈 전력 겐카이 원자력 발전소 시가현 겐카이초에서 드론으로 보이는 세 개의 비행체가 확인된 문제는 2일로 발생으로부터 일주일이 된다. 중요 인프라가 표적이 된 이례적인 사태다. 조종자나 목적은 밝혀지지 않고 사가 현경은 소형 무인기 등 비행금지법, 드론규제법 위반 등으로 시야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전문가는 하늘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호소한다. 명백한 저공 비행. 7월 26일 오후 9시경 비행체는 35분경 일단 사라졌다가 오후 10시 53분경 정문 남쪽 약 500m 앞에 있는 부지박 댐 부근에 다시 나타나 직후 보이지 않았다. 위기관리 검증을 큐슈 전력은 오후 9시 45분경 원자력 시설 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원자력 규제청에 통보했다. 7월 30일에 열린 사가현 원자력 환경안전연락협의회에서는 감시 카메라의 미비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 겐카이초에 인접하는 가라스시의 미네 타츠로 시장은 겐카이 원자력 발전에 방어 기능이 없는 것을 증명된 것 아닌가라고 의구. 이런 게 우리나라 말로는 지금 의구죠. 의구심.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의구심이 아니고 위기 뭐 이런 거겠군요. 비행의 목적은 직접적인 공격, 만족감을 얻기 위한 장난, 세 번째로 타국이나 특정한 사상을 가진 자에 의한 정보 수집, 원전 파괴를 노린 테러 우려에 대해서도 원자력 업무는 항공기가 충돌해도 방사성 물질이 새지 않는 견고한 설계로 되어 있어 드론 공격으로 큰 피해가 나지 않는다고는 단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한국은 시민의 신고로 중국인들을 체포했었죠. 문제는 간첩법 적용이 안 돼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간첩법을 민주당 애새끼들은 지금 개정을 안 하고 있죠. 왜냐? 친중 매국노들이니까 그렇다고 아주 공격적으로 저는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통계 조작 트럼프 미 고용 쇼크의 노동통계국장 You are fired. 임준현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8월 2일 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공화당 나쁘게 보이려 수치 조작 주장. 미국의 고용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통계가 밝혀되자 이를 조작된 숫자라고 주장하며 노동부 소속 노동통계국장을 전격 해고했다. 동시에 트럼프는 연방준비제도를 향해 금리로 장난친다며 제롬 파월 의장의 퇴진까지 언급했다. 미국 경제 지표를 둘러싼 트럼프의 강경 대응은 본격적인 정책 프레임 전쟁의 서막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에리카 맥겐타퍼 노동통계국장을 해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2020년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민주당 정무직 출신이다. 7월 고용이 고작 7만 2천 명 증가했고 5, 6월의 수치는 무려 25만 8천 명이나 하향 조정됐다며 이는 정치적 조작이자 맥겐타퍼의 중대한 실수. 더 큰 충격은 직전 두 달간 수치 대폭 하향 조정이었다. 경제학자들은 이례적으로 큰 하향 조정에 대해 고용시장이 예정보다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며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투자 위축과 고용 둔화로 이어졌다는 경우가 현실이 된 셈이다. 지금도 너무 늦은 제롬 파월이 금리로 장난치고 있다. 그를 은퇴시켜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미국 자산운용사와 투자기관들은 이날 고용보고서를 두고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B컷 0.5%포인트 인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블랙록의 릭 라이더 채권 CIO는 연준이 기다리던 데이터가 왔다며 이제 논점은 얼마나 내릴 것이냐라고 말했다. 미국 금리 내리는 게 고용도 안 좋아지고 뭐 하면은 금리를 좀 내려서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면은 고용을 기업들이 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트럼프 쿠글로 연준이사 조기 사임 환영 후임 조기 지명 기회. 강민경 기자가 뉴스완에서 8월 2일 날 보도했습니다. 메파 쿠글러 바이든 임명 이사 사인 구체적 사유는 안 밝혀졌다. 트럼프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연준 코드 인사가 가능해져 그는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불참했다.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이었다며 이었으며 연준의 긴축재정 통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인물이다. 후임 이사가 지명된다면 연준 이사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인 미셸 보먼 연준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를 포함해 3명으로 늘어난다. 몇 명이 정원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연준과 같은 독립기관의 임원들의 임기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켜지는 것이 전통이어야 하고 미국은 나름대로 트럼프가 뭐 퇴임 압력을 파월한테 계속 쫑코를 줘도 안 물러나고 있죠. 왜냐? 법적으로 보장받는 건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진 사퇴를 한 데는 이게 꼭꼭 미국계 그 이사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퇴임하고서 어 뭐 대학교 교수로 다시 돌아간다는 그런 내용도 돼 있습니다. 협상의 달인 리짜이밍 협상 잘했다는 게 아니고 비아냥거리는 아니 비판 반어법을 쓴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 건은 참고 자료가 아니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늦었는데 중국의 제우 리짜이빙을 칭찬. 이 부부 방송은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식을 안 하고 중국의 제후 이재명 공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협상할 때 왜 이빨 빠지냐? 건강이 나빠졌냐? 당뇨가 심하면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제 경험상. 거셌던 미 소고기 압박 이 사진 한 장으로 막았다. 반미 감정이 일어날 것이다. 항변. 과거 광우병은 가짜 뉴스였음이 밝혀졌다. 국익을 위해 협상에 임했다. 국익을 자기네들 국익 우선. 저도 그럼 베낀 겁니까? 저는 생존 우선인데 생존 우선 다음에는 국익과 기업의 이익을 저는 얘기를 또 하고 있죠. 국익과 기업의 이익은 뭐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쪽에서 애매하게 말을 쓸 수 있다. 트럼프. 일렉트럴 석세스, 선거 성공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다른 나라 대통령 당선에 대해서는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일렉티드 프레지던트. 그 다음에 웰컴 히즈 일렉션 오브 프레지던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일렉트럴 석세스 요게 조금 선거에 부정이 있다고 하는 의심되는데 쓰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농산물 개방 발표 이재명 입으로 나오게 할 것이다. 안 하면 부정선거 건드릴 것이란 뜻이다. 이재명 약점이 많은 사람이다. 야후 파이낸스가 사진을 잘못 올렸다. 여 밑에는 트럼프 어나운스드 트레이드 딜 위드 사우스 코리아 피처링 15% 타리프 레이트 이게 야후 파이낸스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그 법정에 있는 윤 대통령의 사진을 올렸어요. 그게 한국 조롱하고 엿먹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야후가 이런 난 이거를 못 봤습니다만 어떻게 캡처를 했는지 상호 관세 협정이 아니라 일반 관세 협정으로 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8월 15일 저녁 8시 광화문 광장석 국민 임명식. 국민 이름 좀 팔지 말라고 해도 국민이 임명을 해줘? 뭐 뜻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대통령 취임식이면 취임식이지. 왜 새로운 말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말 언어 프레임 이런 것
것들을 프로파간다 뭐 이런 거에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결과적으로 관세 협상에 의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하는 분야에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 미국 상품은 관세 없이 한국에 수출된다.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 관련 혐의는 전혀 없었다는 점, 주한미군 철수는 안 한다. 이재명 지지자들 입장에서 협상 실패 아니냐? 찌라시로서 군산항 MRO 기지와 서해안 패트리어트 부대 배치. 군산항에 MRO 기지가 들어선다면은 중국과 거리가 같고 또 평택항하고도 가깝기도 하고 등등이 있는데 군산이 요즘에 전 경제가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GM도 빠져나가고 군산 경제가 말이 아니고 인구도 줄고 있다는데 군산항에 MRO 기지 이거 생기면 좋을 것 같네요. 실질적으로 한국이 완패한 것이다. 대북송금 물고 늘어질 수 있다. 죽을 때까지 괴롭힐 수 있다. 이재명 국제제재 대상인 대북송금 국익에 매우 악재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제 생각을 좀 나열해 보면은 어, 그 미국 상품은 관세 없이 한국에 수출되는 거 확인을 제가 해봤습니다. 2025년 7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반면 한국은 미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로이터하고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폴리틱 세 군데 거가 같은 내용을 보도했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죠. EU 국방비 GDP 대비 5% 군사력 증가로 한국 방산 제품 혜택이 증가할 가능성은 증가한다. 새로운 수요 창출은 트럼프가 만든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국방비 미군 주둔비 내가 다 대주라.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러면은 좋아. 야, 미국 거 안 팔고 니들 거 좀 유럽에 좀 팔아봐.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은 되게 기분 나빠하겠지만은 상관관계 추론의 이 달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 김정민 박사의 그 목록 그 부부 방송을 그 추론에 다른 증거가 나왔을 때 약점이 있다는 거죠. 상관관계 추론은. 또한 상관관계는 인과관계로 넘어갈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양자 물리학 박사 고드렛 박사가 과학의 발전 단계에서 해가지고 과학은 인과관계로 발전시켜야 된다. 최종 단계점은 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소개를 또 하고 싶네요. 저는 이것을 사회인문 쪽에서도 적용할 수 있지 않겠냐 하고 보고 있는 거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